안녕하세요. 더자인병원 순환기내과의 김민석입니다. 오늘 제가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요. 창이 다 내려가 버렸는데. 저는 이제 전남의대를 나왔고요. 전남의대에서 내과를 수련했고 서울대병원에서 순환기내과 임상 강사로 재직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더자인병원 심장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요 사망 원인을 보면 1위가 암입니다.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근데 암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환을 통틀어 가지고 암으로 합해 놓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많을 수밖에 없고요. 암을 제외하면 그 다음에는 심장 질환이 2위로, 단일 장기 질환으로는 심장혈관 질환이 가장 사망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심장혈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심장 질환도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 중에 당연히 사망률과 관련이 높은 것은 심혈관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장혈관에 생기는 질환에 대해서 알려면 심장혈관이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될 텐데요. 심장혈관은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관은 왕관 할 때 관자를 쓰는 거고요. 왕관 모양의 동맥이다 라는 뜻이고, 왼쪽으로 두 가닥, Y자 모양으로 왼쪽으로 두 가닥, 오른쪽으로 크게 한 가닥 해서 총 세 가닥이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왕관 모양이냐,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시겠죠. 요거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왕관 모양이다 라고 이제 예전에 훌륭하신 분들이 정해 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다고 보고요. 넓은 마음으로 보면 왕관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혈관에 이제 좁아지는 병이 생기는 건데, 좁아지는 기전을 우리가 죽상경화증이라고 합니다. 죽상경화증은 말은 어려운데, 죽상은 죽처럼 죽 같은 모양의 경화, 죽 같은 모양의 것들이 쌓여서 경화, 굳어갔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 안에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고요. 요게 염증 세포들과 반응을 일으키면서 천천히 굳어가고, 그렇게 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질환을 뜻합니다. 이거는 근데 혈관이 있는 어디서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신 질환이 되는 거고요. 심장에 생기면은 심근경색증, 뇌에 생기면 뇌경색증, 또는 이제 손끝, 발끝, 손발에 생기면 손발이 썩어 들어가는 말초동맥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내 혈관이 같은 라인에 있다고 보는 거는 기전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생기는 게 머리에 생겼냐, 심장에 생겼냐, 그 차이인 거죠. 그러면 저게 왜 생기냐? 기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LDL 콜레스테롤,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을 LD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과 염증세포가 혈관 내벽에 죽처럼 막 떡이 돼가지고 축적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위험인자들로는 이제 고지혈증 중에서 LDL이 높은 거, LDL이 축적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LDL이 높은 건 안 좋을 거고요. 콜레스테롤 중에 HDL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몸에서 LDL을 간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좋은 콜레스테롤인데요. 이 HDL이 낮은 경우, 보통 우리가 기준치 40 미만인 경우를 이제 낮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것도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운동부족, 나이, 가족력 등등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죽상경화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혈관 질환은 크게 우리가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두 가지 카테고리로 볼 수 있는데, 협심증은 한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좁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장혈관이 좁아지고 있는 상태가 협심증인 거고요. 크게 말하면 심근경색증은 심장 근육이 이제 막혀서 썩어 들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편한데요. 왼쪽 게 협심증이고 오른쪽 게 심근경색증입니다. 그래서 혈관은 우리 몸의 도로와 같습니다. 도로. 쉽게 예를 들면 편도 2차선에서 한쪽 공사를 하고 있으면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을 때는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면 여기가 바로 정체가 생길 겁니다. 이 협심증은 한쪽을 공사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안정 상태일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운동을 한다, 무거운 걸 든다, 또는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등등등 해서 심장이 어떤 이유에서건 열심히 뛰어야 되면 피가 충분히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한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때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 거고, 또 휴식을 취해서 다시 심장의 부하가 줄어들면 피가 조금만 가도 되면 증상이 없어지고, 이게 협심증의 전형적인 증상이 되는 거고요. 심근경색증은 여기가 이제 완전히 막힌 겁니다. 도로 공사하느라고 도로를 폐쇄해 버린 거죠. 그러면 요 뒤로 아무것도 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뒤에는 이 하방에 있는 근육들은 그때부터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썩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통증도 심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응급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협심증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심증은 유병률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30세 이상 인구의 2.5%가 진단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요. 2022년 보건 통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에 약 103만 명이 진단을 받았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젊은 나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아지는데요. 60대부터 이제 점점 늘어나고 처음에는 남자가 많습니다. 60대 남자의 6%, 여성의 3%가 진단을 받았고 70대부터는 남자 여자 10% 정도. 생각보다 꽤 흔하게 나이가 들면 흔하게 가지게 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협심증도 기전에 따라서 또 상태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안정형 협심증, 불안정 협심증, 그리고 변이형 협심증이라는 건데요. 하나하나 간단하게만 확인을 해보면, 안정형 협심증은 일단은 혈관이 좁아져 있는데 아직 피는 가는 상태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왼쪽 그림과 같은 상태고요. 그래서 운동하면 흉통이 생기지만 안정하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 안정형 협심증은 스텐트를 삽입하는 게 우선적인 치료 전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정형 협심증은 스텐트를 넣은 것과 약물 치료를 한 것이 장기 예후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약물 치료가 1차 치료입니다. 고지혈증 약이라든지 아니면 아스피린 같은 약들이 이 죽상 경화반의 안정화를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가 그게 그대로 다시 안정화될 수 있다는 거죠. 약만 가지고. 그러면은 전반적인 증상도 호전이 되고 장기 예후에도 차이가 없는 거고요. 근데 약을 일정 기간 이상 썼는데도 계속 힘들어요,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스텐트 삽입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니까 이건 안정협심증이고요. 불안정협심증은 아까보다는 훨씬 좀 위험한 상태입니다. 죽상 경화판이 이렇게 차오르다가 어느 순간 풍선 터지듯이 폭 하고 터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혈관 내피가 찢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은 혈관이 터졌네 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우리가 다치면 그 자리에 피딱지를 만드는 기전이 몸에 있듯이 혈관이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몸에서는 그 자리에 혈소판 응고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터지면 여기서 이제 혈소판이 지나가고 있던 혈소판을 여기다 잡아가지고 막 피딱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류가 바로 막혀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불안정 협심증은 이게 터져가지고 이제 혈전이 차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혈전이 차오르는 거는 금방이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심근경색으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보통은 한 절반 정도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행한다고 봅니다. 요거는 혈관도 일단 찢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훨씬 증상이 심합니다. 안정 시에도 흉통이 있고요. 흉통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증상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심근경색증에 준해서 평가하고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병원에 오셔서
가슴이 계속 아파요 라고 호소하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불안정 협심증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혈관 조영술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이형 협심증이라는 게 있는데, 변이형이라는 것은 보통과는 다르다라는 뜻이고요. 아까 내용들은 죽상경화반이 물리적으로 좁아지는 기전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그거와는 다른 기전입니다. 심장 혈관 우리가 동맥 안에는 근육층이 있는데, 이 근육층이 남들보다 예민하게 쥐가 내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유발인자들, 특징적으로 이제 흔한 것들이 술 먹고 다음날 새벽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깼어요. 또는 이제 담배 피우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주로 이 증상이 밤에 새벽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진단 자체는 원칙은 혈관 조영술을 해가지고 혈관에 자극하는 약물을 뿌려보고, 보통 사람은 수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쪽이 심하게 수축하고 혈류 장애가 생기는 걸 확인하면 그걸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치료는 약물 치료고요. 스텐트 삽입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텐트 삽입을 했을 때 뭐 장기 예후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게 있지 않고, 또 이득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발인자가 되는 흡연을 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협심증 환자의 한 3에서 5% 정도가 변이형 협심증으로 진단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젊은 나이에 많습니다. 3, 40대가 많고, 60대가 넘어가면은 또 대부분은 없어진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는 기전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은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심근경색증입니다. 심근경색증은 무서운 질환이죠. 모두 다 알고 있듯이. 병원 오기 전에 40%가 사망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아도 한 달 안에 약 8%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과 B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영어로는 스테미, 논스테미라고 하는데요. ST 분절이라는 거는 우리가 심전도에서 봤을 때, 심전도에서 처음에 조그만한 애를 P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한 거를 Q파, 높은 거 여기를 알파, S파라고 하는데, 이 S파와 이 뒤에 따라오는 T파, 이 사이의 이 줄을 ST 분절이라고 합니다. 이 ST 분절이 이 앞에 기준선을 기준으로 올라가는 경우를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이라고 합니다.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거나 또는 T파가 뒤집어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B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구분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 라면,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은 아주 초응급 질환입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스테미의 심전도 소견인데요. 그래서 내가 가슴이 아프다 하고 응급실에 가서 접수를 하고 누웠는데 심전도를 하나 찍더니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바쁘다. 그러면 보통은 이 스테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진단하고, 요것은 발병하고 1분이 지날수록 사망률이 높아지고 예후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하고 심전도를 찍었는데 이렇게 나와요 하면 바로 순환기내과에 전화가 들어갈 거고요. 순환기내과 의사도 스테미는 전화를 길게 받지 않습니다. 전화 받고 스테미요 하면 그냥 바로 만사 제끼고 응급실로 달려가는 거고요. 왜냐하면 골든타임이 2시간입니다. 이 2시간이라는 거는, 근데 이 2시간은 증상이 나고 혈관을 뚫어줄 때까지의 시간을 통틀어서 120분을 잡는 겁니다. 환자분이 뭐 가슴이 아프자마자 응급실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120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꽤 타이트하다는 거죠. 이거는 혈관이 급성으로, 혈관이 어떤 심장이 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급성으로 완전히 탁 막혀서 그 밑에가 이제 실시간으로 심장 근육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 2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심장 혈관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시간별로 예후가 어떻게 될 거냐를 이제 연구한
유명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2시간을 넘어가면 예후가 확 나빠지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해서 그래서 골든타임을 2시간을 잡은 건데요. 그러면 이 골든타임은 증상이 나고부터 의사가 막힌 혈관을 뚫어줄 때까지 시간인데, 그래서 이제 다양한 프로토콜에서 환자분들께는 증상이 나고 30분 이내에 병원에 오실 수 있도록 하자라고 시간 배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90분은 이제 의료진에게 주어지는 시간이죠. 왜냐면 보통 우리가 스테미가 왔다라고 하면 뭐 야간이건 새벽이건 무조건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나오는 건데, 평균적으로 이제 의료진은 30분 안에 들어와서 환자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30분 정도는 우리가 혈관종용실 준비도 하고 응급실에서 뭐 환자분한테 시술할 수 있는 준비, 약을 먹인다든지 뭐 기타 등등 준비를 하는 시간이 30분이고요. 혈관 천자를 해서 막힌 혈관을 뚫는 데까지 60분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90분은 의료진한테 주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주어지는 시간은 30분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도 다 이미 예전에 연구한 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냥 90분, 120분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간은 병원에 와서 의사가 막힌 혈관을 뚫을 때까지 시간입니다. 그래서 90분까지가 이 밑에 3개의 그래프인데, 여기까지는 1년 생존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90분이 넘어가면 이거는 1년 사망률이라는 뜻입니다. 높을수록 안 좋겠죠. 90분이 넘어가면 1년 사망률이 17.5%가 됩니다. 90분 이내는 10% 미만인데, 당연히 그래서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몬스테미 부분은 아까보다는 조금 덜 급합니다. 이거는 완전 폐색은 아니고 부분 폐색입니다. 혈관이 꽉 막힌 건 아니고 신라같이 조금은 가긴 해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그레이스 스케일이라고 하는 의사들이 평가하는 점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위험도를 따져서 뭐 최소 12시간 이내 또는 길게는 72시간 이내까지도 시술을 해주면 차이는 없다더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구분은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고 의사가 판단할 영역인 부분인 거고요. 이제 환자분께서는 일단은 아프면 병원에 빨리 와서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기억하셔야 될 거는 10분 이상, 왜냐면 우리한테 골든타임이 30분이니까 10분 이상 너무너무 아파요. 그리고 중요한 게 식은땀이 뻘뻘 나요. 이거는 되게 우리가 경고하는 워닝 사인이라고 하죠. 심장내과 의사들이 긴장하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응급실에 내려가서 환자분을 뵈면 가슴을 한번 살짝 손을 대서 만져봅니다. 근데 차가운 물이, 식은땀이 가슴, 이마 이런 데 송골송골 있으면 훨씬 더 긴장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심장 근육이 죽어가면서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아주 극도로 흥분해 있는 상태입니다. 나 곧 죽겠어요 라는 거를 무언의 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심장이 너무너무 아프고 땀도 막 식은땀이 뻘뻘 나고 하면 이거는 일단은 병원에 무조건 달려가자 라는 거고, 또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심혈관 응급 시술이 되는 병원이 아니면 응급실로 가봤자 어차피 전원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활동하는 곳 근처에 심혈관 응급 시술이 가능한 병원이 어디 있는지를 평소에 알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곳으로 가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이라고 다 같은 응급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아무튼 너무 10분 이상 많이 아프다 그러면 일단은 병원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증의 진단은 크게 3가지 중에 2가지만 만족하면 진단을 합니다. 심한 흉통, 심전도 이상, 그리고 피검사에서 심장 효소 수치의 상승, 이 3가지 중에 2가지를 만족하면 진단하는데, 피검사에서 효소 수치 상승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피검사 기계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스테미는 이걸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스테미는 이 기준을 써버리면 골든타임이 다 넘어가 버리겠죠.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심전도가 이상해요, 요거 2개면 바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바로 심장혈관 조영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심장혈관 조영술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 있는 이게 이제 엑스레이 기계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 빨대를 넣어가지고 이 심장혈관을 엑스레이로 찍는 건데요. 다리를 쓸 수도 있고 손목을 쓸 수도 있고 어떻게든 아무튼 긴 빨대를 심장으로 넣고 심장혈관 입구에다 걸어놓고 그쪽으로 조영제를 쏩니다. 우리가 CT 찍을 때 쓰는 조영제 같은 걸 쓰고, 아까 그 엑스레이로 찍으면 이렇게 혈관이 예쁘게 보이고요. 여기가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걸 확인하고 이 자리로 스텐트를 넣어서 좁은 데를 넓혀주는 이런 시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길을 통해서 처음에 풍선을 넣어가지고 좁은 데를 넓혀주고, 그 다음에 풍선으로 넓혀만 놓으면은 찢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텐트를 대가지고, 스텐트 쇠로 된 스프링을 대가지고 다시 좁아지지 막히지 않도록 해주는 거를 이제 심장 시술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혈관로는 뭐 주로 손목이나 대퇴 동맥을 사용합니다. 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요즘은 손목을 많이 쓰고 있는 게 대세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환자분의 상태라든지 또는 시술자의 선호도 등에 따라서 어느 쪽을 사용해도 무방하겠습니다. 혈관 천자는 우리가 동맥을 가느다란 바늘로 우선은 천자를 하고 그 길로 긴 철사를 하나 놓고요. 이 바늘을 빼고 이제 이쪽에다가 시스라고 하는 이제 혈관 약간 두꺼운 빨대를 이쪽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로 이 빨대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시술하는 각종 장비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술을 하게 되면은 손목하고 다리하고가 장단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손목을 쓰면 피가 좀 적게 나죠. 혈관이 작으니까. 시술하고 바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리를 쓰면 지혈될 때까지 누워 계셔야 되거든요. 단점은 방사선 피폭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게 손목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리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커브가 또 여기 이렇게 크게 커브가 한번 생겨서 들어가기 때문에 심장 혈관에 걸기도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걸렸을 때도 백업이라고 하는데 받쳐주는 힘이 약간 더 다리에서 올라온 것보다는 약합니다. 그래서 시술 자체가 조금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방사선 피폭량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혹시 굵은 관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 경화가 심하다든지 딱딱하다든지 그러면 힘을 세게 받아야 되니까 굵은 빨대가 필요할 수 있는데, 손목은 혈관 자체가 가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리를 쓰는 거는 손목에 비해서는 시술이 훨씬 용이합니다. 이렇게 봐도 간단하게 봐도 그냥 반드시 올라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혈관이 크기 때문에 천자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시술 시간이 좀 짧죠. 대신 더 큰 혈관을 건드렸기 때문에 하고 나서 출혈 관련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손목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 보통은 한 3, 4시간 정도는 반드시 누워 계셔야 됩니다. 지혈될 때까지 활동에 제한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대를 넣어가지고 좌우 혈관에 가서 다양한 카테터를 이용해서 혈관에 접근을 하고요.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이게 이제 왼쪽 혈관을 찍은 거고, 크게 요렇게 하나 두 가닥, 이걸 좌전 하행지 좌회선지라고 하고요. 요건 오른쪽 거 한 가닥, 이렇게 크게 보는데 우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찍어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뭐 간단하게 하면 요렇게 확인이 되면 이쪽으로 가느다란 철사를 집어넣고요. 그쪽으로 풍선을 넣어서 좁은 데를 한번 넓혀주고 찢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스텐트를 넣고 스텐트를 그 안에서 팽창을 시켜가지고 혈관벽에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가 없고 피가 끝까지 잘 내려가는 걸 확인이 되면 시술이 종료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저희 병원에서 시술을 했던 심근경색증 케이스고요. 이거 보면 이쪽에서 완전 협착이 있는 겁니다. 여기하고 그림이 다르죠. 똑같은 환자의 똑같은 혈관인데 이 부분이 완전 협착이 있어서 혈류가 밑으로 안 보이는 거고, 이거는 이제 시술 후에
스텐트 삽입을 해가지고 저 아래까지 혈류가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증 시술이 잘 끝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정도가 한 달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증의 합병증들이 또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부정맥, 무서운 부정맥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실세동이라든지 심방세동이라든지, 그러니까 혈류를 막힌 데를 뚫어줬다가 끝이 아닌 게 막혀 있는 동안에 이미 죽어가고 있었던 심장 근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재개통되면서 피가 쭉 내려가면 그 동안에 죽어가고 있었던 자리에서 나오는 온갖 그 노폐물, 찌끄러기, 그다음에 심장 근육이 죽고 난 그 부산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2차적인 충격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무서운 부정맥 이런 게 생기면은 사망률이 확 올라갑니다. 있을 수 있고, 또는 심근 파열, 왜냐면 심장 근육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얇은 부분들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실 중격 결손, 심장 좌심실 우심실 사이에 막이 얇습니다. 근육이 얇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썩어 들어가다가 터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승모판 폐쇄 부전, 그래서 심장 승모판이라고 하죠. 심장의 문짝을 지지하고 있는 근육이 이제 죽으면서 문짝이 안 닫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고요. 이런 거 다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요거는 이제 심장 내 혈전, 피딱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초음파에서 이게 좌심실인데 심천부에 커다란 혈전이 생기는 겁니다. 요런 거는 날아가서 중풍이나 또 다른 뭐 대동맥 폐색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응급 수술을 해줘야 되는 합병증들이 되는 거고,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급성 사망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시술하는 당시에는 예측하기는 어렵죠. 뭐 최선을 다하고 이제 다른 합병증이 생기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하고 나면 이제 시술하고 다른 문제가 없었고 괜찮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한 일주일 정도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계단을 타거나 하는 거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술은 최소한 한 달은 금주를 하시고, 그 후에도 가능하면 절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술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스텐트가 들어가 있는 자리라든지 또는 이제 그때 발생했던 혈관 내부의 상처 이런데 회복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은 한 달 후부터 천천히 재개하는 게 좋습니다. 금연, 절주, 꾸준한 운동, 그리고 약을 꾸준히 드시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약은 반드시 잘 드셔야 됩니다. 가끔 보면 시술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약을 안 드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는 급성 스텐트 재협착이 발생합니다.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생기면 사망률이 심근경색증보다 약간 더 높습니다. 사망률이 보통 5, 60% 이상을 잡는데요. 근데 이거는 약만 잘 드시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든요. 요즘은 스텐트도 좋고 또 시술하면서 스텐트가 이쁘게 잘 들어가 있다고 하면 약만 잘 드시면 이건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운이 없으면 하루 이틀 약 안 먹었는데도 막혀서 오시는 경우 있습니다. 오시면 다행인데 못 오시는 경우도 한 절반 이상은 되시니까 반드시 밥은 안 드셔도 약은 잘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처 났던 혈관이 아물고 또 스텐트가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이 피안붓기 하는 약, 항혈소판제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환자분의 혈관 상태나 진단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6개월에서 1년까지는 항혈소판제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는 발치, 내시경, 뭐 관절 수술, 뭐 기타 등등은 전부 다 뒤로 미루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죽어요, 이런 응급이 아니면 다 그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잘 드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 뭐 담배는 당연히 끊으셔야 되고요. 유산소 운동도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한 30분 이상, 근데 강도가 아주 셀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적당하게 뭐 3보 정도 주 3회 이상 해주시면 충분하다라고 보고요. 살은 빼면 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염분, 저염식을 같이 동행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염분이 많아지면 체액량이 늘어나고 심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드렸지만 또 우리가 급성기를 넘기면 장기 생존율은 다행히 괜찮습니다. 이 생존율 그래프를 보면 5년 생존율은 80% 정도입니다. 처음에 훅 떨어지죠, 생존율이.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급성기 사망이고요. 근데 요거 지나고 나면 약 잘 드시면 이게 60개월이니까 5년까지 봐도 한 80% 정도는 잘 지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급성기 치료 넘어가고 나면 이제 약 잘 드시고 병원 꾸준히 다니시고 관리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릴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고 Q&A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협심증 응급약을 부정맥에 써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부정맥하고 협심증하고는 이제 기전이 다릅니다. 부정맥은 심장의 전깃줄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협심증은 심장의 혈관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협심증 응급약이라고 하면 아마 니트로글리세린을 받으셨을 텐데 요거는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시켜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부정맥에 쓰면 안 된다고까지는 할 건 아니지만 써서 뭐 도움이 될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왜냐면 영향을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슴에 통증이 있는 게 부정맥이 아니라 협심증, 심장 혈관의 어떤 협착이나 뭐 연축 같은 게 원인이라면 응급약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최근에 운동을 하시면서 가슴이 조여오는 불편감이 있으셨고 몇 분 쉬면 괜찮아져서 그냥 넘겼는데 주변에서 협심증일 수 있다라고 했다. 이게 위험 신호로 봐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신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협심증의 증상이죠.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기전 자체가 운동을 하면 심장에 피가 많이 가야 되니까 아팠다가 또 쉬면 좋아지고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입니다. 병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가슴 통증이 심장 때문인지 뭐 다른 문제인지 항상 헷갈립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이거는 의사도 헷갈립니다. 특히나 뭐 식도염이나 위장질환이 협심증하고 증상이 같게 비슷하게 오기 때문에 증상만 들어서는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도 협심증인가 하고 검사를 했는데 혈관이 깨끗해서 그러면 제산제를 드셔보실까요? 하고 나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속이 불편해요 하고 오셔서 위장병인가 하고 심전도를 찍었는데 뭐 급성 심근경색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상만 가지고는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증상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또 증상 강도가 세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아버님이 협심증 진단을 받으셔서 약을 드십니다. 스텐트 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는데 가족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나요? 협심증도 유전이 가능한가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듯이 안정형 협심증은 스텐트 치료가 1차 치료가 아닙니다. 약물 치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일단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아버님이 운동 시에 흉부 불편감이나 호흡 곤란이 심해지시는지,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 괜찮게 유지가 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약간 어떤 이제 협심증도 유전 경향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도. 그러니까 그 가족분들도 이제 자녀분들도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술 마신 다음날 담배 피고 가슴이 아픈 게 자주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비슷하고요. 병원에 가봐야 하나요? 그렇죠. 아까 이제 이야기 드렸듯이 변이형 협심증이 이런 전형적인 변이형 협심증에서 이제 호소하는 증상 양상이긴 한데
근데 이게 무조건 증상만 가지고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 정도는 확실히 확인을 해보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심전도는 정상이라고 나왔는데 불안합니다. 심전도가 정상이어도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나요? 그리고 CT, 초음파, 운동부하 검사 중 어떤 검사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는데 심전도가 움직일 정도가 되면 꽤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심근경색증 정도로. 협심증은 심전도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시다라고 한다면 혈관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심장 CT나 초음파나 운동부하 검사나 이제 검사에서 보는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구조적인 말썽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판막이 괜찮은지, 뭐 심장 안에 덩어리가 다른 이상한 덩어리가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고, 혈관 상태까지 판단하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혈관은 가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심장 초음파는 우리가 심장 환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 항목 중에 하나가 되고요. 심장 CT나 운동부하 검사나 둘 다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심장 CT는 이제 보통은 심장 CT가 깨끗하면 심장 CT에서 혈관이 깨끗하면 우선은 변이형 협심증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협심증은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내 심장 CT의 제한점은 병변이 조금이라도 이제 있다 그리고 증상이 뭐 애매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병변의 협착의 중증도를 판단하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운동부하 검사 같은 것들을 같이 해서 종합해서 판단해 볼 수 있고요. 운동부하 검사는 이제 가장 임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달리기까지 해보고 심전도의 변화나 증상 발생 여부를 보는 건데 실제로 CT에서 조금 혈관이 나빠 보여도 운동부하 검사에서 운동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그 환자에게 굳이 심장혈관 조영술이나 스텐트를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요. 근데 운동부하 검사의 단점은 혈관 상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나 하다가 조금 나쁘거나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운동부하 검사를 할 때는 평소에 컨디션이 괜찮다가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는 환자들한테 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또 50대 남성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쥐어짜는 느낌이 한 번씩 옵니다. 심하게 불편하진 않아서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게 심장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고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애매한 증상으로도 시작될 수 있나요? 라는 건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증상으로 있다가 첫 증상이 심정지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근데 특히나 우리가 5, 60대 남성분들은 가슴이 한 번씩 답답하다라고 하시면 조금은 과할 정도의 평가를 확인을 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5, 60대 남성분들은 특히나 이제 한창 열심히 일하고 있으시고 건강 챙기기가 어려우실 상황인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때가 제일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가슴이 불편한 증상이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나이가 나는 한 5, 60대 남자다. 또 담배도 좀 폈다 하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심근경색도 초기에 약으로 치료가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심근경색은 물론 이제 혈관 상태를 봐야 되지만 기본적인 스탠스는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물리적으로 막힌 혈관을 넓혀주는 게 기본 치료입니다. 약으로는 충분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변이형 협심증에 의한 심근경색이나 이런 거는 스텐트를 삽입하지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상 경화반 파열로 인한 심근경색증은
스텐트 삽입이 없이는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혈압 문의도 있으신데요. 혈압약을 드시는데 140 정도가 나오십니다. 조금 더 조절이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고혈압을 진단하는 기준은 140에 90이 고혈압 기준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면 기본적으로는 이것보다도 더 낮게 조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약을 지금 뭐 드시고 계시는데 평소에 140 언저리가 나오신다고 하면 지금 처방 받으시는 병원에서 조절을 더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협심증을 의심해야 되는 증상들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중요한 거는 운동 시에 증상이 악화되는 부분이 있는가입니다. 운동할 때 또는 스트레스 받을 때 무거운 걸 들 때 내가 불편감이 심해진다. 이건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이고요. 이제 어쩌다 가끔 그래요. 좀 그랬다가 말고 또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어쩌다가 가끔 스트레스 받으면 그래요. 네, 이런 경우는 보통은 심장병인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심장 혈관에 말썽이 나고 있는 것은 일상생활을 파고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요. 띄엄띄엄 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제 코멘트 주신 질문은 여기까지 확인했고요. 저는 여기까지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